안녕하세요. 유탐스런 지구과학원의 박남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 54강 천체 관측 도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때요? 천체 관측보다는 훨씬 수월한 거 느껴지시나요? 선생님이 이제 우리 교재를 다 면밀히 봤거든요. 거기 있는 부차적인 모든 내용을 하려고 욕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깊고 넓게 들어가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선생님이랑 한 것만 좀 들어가시면 되는데, 자, 천체 만원경, 천체 관측 도구의 메인 내용은 사실 오늘 이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경향성을 반영을 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핵심 개념 세 가지 종류의 만원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광학, 그리고 전파, 그리고 우주만원경입니다. 지난 시간 말미에 오늘 공부할 천체만원경의 종류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죠? 중요해요. 그 정도는. 자, 우리가 우주만원경과 그 다음에 지상만원경으로 나눠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에는 설치의 위치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주에 설치하고요, 지상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발 디디고 사는 지표면입니다. 됐죠? 자, 지상만원경에는요, 두 가지가 있죠. 광학만원경과, 광학만 쓸게요, 선생님이. 그 다음에 전파만원경이 있습니다. 그 말은 지상에 광학, 즉 가시광선은 도달한다는 말이고요. 가시광선. 그 다음에 전파 역시 지표까지 도달을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죠. 근데 광학은 선생님 조금 더 면밀히 본다고 했죠. 어떤 거? 선생님이 빛을 모아서 보는 게 망원경이라고 했습니다. 이 빛을 모으는 걸 어떤 렌즈가 한다고요? 대물 렌즈가 하게 되죠. 대물 렌즈를 쓰느냐 혹은 거울을 쓰느냐에 따라서 나눕니다. 어떤 걸로요? 굴절 만원경과 반사 만원경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조금만 더 들어가면 굴절 종류 두 가지를 공부합니다. 바로 뭐냐면 갈릴레이식과 갈릴레이, 그 다음에 케플러식입니다. 그 다음에 반사만원경은요, 뉴턴식이 있고요. 뉴턴식. 그 다음에 카세그레인식이 있습니다. 카세그레인. 아유, 당연히 일상에서 쓰는 망원경이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양쪽의 기능을 다 가진 더 다양한 만원경이 있는데 우리는 이 정도만 할게요. 마찬가지. 이름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갈릴레이와 케플러의 대물 렌즈나 저반 렌즈나 빛의 경로를 보여줄 겁니다. 그걸 보고 굴절인 걸 아셔야 돼요. 또한 뉴턴식과 카세그레인이 오목거울과 부경과 주경, 그리고 빛의 경로를 보여줄 겁니다. 그럼 그 내용을 보고 반사망원경인 걸 판단을 하시면 돼요.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굴절만원경과 반사만원경의 장단점과 쓰임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갈릴레이 케플러식은 굴절만원경의 장단점, 쓰임을 당연히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반사만원경도 뉴턴과 카세그레이는 그 장단점, 쓰임을 다 포함하면서 이들만의 각각의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최근에는 여기까지도 잘 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요 정도 선까지는 언급을 해서 정리하면 개정되고 나서 수능까지 커버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럼 첫 번째 내용, 전자기파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맨 처음 했던 내용들. 자, 이미 언급한 것처럼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길게 설명을 드렸었죠. 전자기파, 빛입니다.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무엇에 따라서, 파장에 따라서 나눠서 볼 수 있다고 했죠. 지금 보시게 되면 대기에서 부분적, 선택적 흡수, 산란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가시광선만 지표까지 도달을 하고요. 전파만 지표까지 도달해서 이 빛들을 보는 것입니다. 광학 만원경, 전파 만원경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지표에 도달하지 못해서 볼 수 없는 빛들, 감마선, X선, 자외선, 적외선은요? 네, 선생님, 이런 것들은 모두 우주만원경, 대기에 영향이 없는 우주만원경으로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또한 우주만원경은 이 빛들뿐만 아니라 가시광선도 볼 수 있습니다. 전파도 볼 수 있겠지만 이건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는 전파만원경 설명할 때 다시 언급 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지표까지 도달하는 가시광선을 보는 광학만원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이제 묶어 가지고 왔는데요. 광학만원경은 빛을 모으는 역할, 이 대물 렌즈죠. 대물 렌즈를 무엇에 쓰냐에 따라서 굴절과 반사로 나눕니다. 굴절만원경은 빛을 렌즈로 모아요. 하지만 볼록 렌즈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반사만원경은 거울로 모아요.
오목거울입니다. 그리고 좀 느낌이 오시나요? 굴절만원경보다 반사만원경이 경통 길이가 더 짧죠. 이런 특징 사진을 한번 보세요. 왜? 이 둘을 사진을 보여주고 특징을 묻기도 하거든요.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굴절만원경, 반사만원경 사진을 보고 아, 상대적으로 경통의 길이가 더 짧구나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굴절과 반사만원경의 특징,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짠! 광학만원경입니다. 지금 대물렌즈를 보시게 되면은요, 요거죠. 대물렌즈가 요겁니다, 여러분. 주거울, 주경이라고 돼요. 부겨울, 부경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됐죠? 즉, 대물렌즈를 말 그대로 렌즈를 씁니다. 렌즈, 네, 세부적으로는 볼록 렌즈를 써요. 여기는요, 네, 거울을 쓰죠. 거울, 오목거울입니다. 오목거울, 오목거울. 각각이 뭐냐면요, 이게 굴절만원경입니다. 굴절, 여기는요, 네, 이게 바로 반사만원경입니다. 여러분이 뭘 보셔야 되냐면 요 사진, 굴절 반사, 이 사진보다 더 많이 보게 되는 유형이 요겁니다. 렌즈 그리고 빛의 경로에 따라서 큰 만원경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 이런 굴절만원경의 장점입니다. 장점은요, 상이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상이 안정적이다. 무슨 말이냐? 경통 내부가 밀폐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기의 흐름이 없겠죠. 그래서 상을 안정적으로 관측할 수가 있어요. 단점은 좀 어려운 용어예요. 색수차라고 하는 게 있어. 색수차. 뭘까? 색수차는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렌즈이기 때문에 빛이 렌즈를 통과하잖아요. 파정별로 굴절률이 달라. 그러다 보니까 한 점에 맺히지 못하고 이게 퍼져요. 우리가 관측을 할 때는 가장자리가 퍼진 것처럼 보이는 게 색수차입니다. 색수차는 왜 나타난다고요? 렌즈를 사용하니까. 그럼 말을 달리하면 거울을 사용하면 색수차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시겠죠? 즉, 왜 얘기를 할까요? 이 반사만원경과 굴절만원경이 너무너무 다행인 건 이들의 장단점이 서로 클로스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반사만원경은 렌즈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요, 색수차가 없습니다. 색수차가 없겠죠. 하지만 경통이 밀폐되어 있지 않아요. 경통이 밀폐되어 있지 않으면 공기의 흐름, 소위 말해서 상하 온도차, 미세한 온도차만 있어도 대류 현상이 나타나죠. 상이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상이 굴절만원경에 비해서 불안정해요. 불안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렌즈는요, 굉장히 크게 만드는 게 어려워요. 웬만한 사이즈로 만들어도 어떨까? 비싸요. 대물렌즈의 지름을 구경이라고 했죠. 구경이 커야 집광력도 좋아지고 분해능도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크게 만들지를 못해. 비싸. 그래서 주로 소형 천체 만원경에 사용이 됩니다. 사이즈가 작으니까 비교적 가까운 천체 관측하는 데 쓰겠죠. 가까운 천체. 우리가 가까운 천체라 하면 달이라든지 행성이라든지. 하지만 거울은요, 크게 만드는 데 제한이 없잖아요. 따라서 비교적 가격이 싸고 동일한 사이즈를 만들더라도 가격이 싸겠죠. 그래서 대형 만원경이 가능하고요. 대형이니까 멀리 있는 혹은 어두운 천체 관측에도 어두운 천체 관측도 가능합니다. 어두운 천체, 뭐 성운이라든지 성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측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굴절만원경의 장단, 반사만원경의 장단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뭐 한다고요? 굴절만원경과 반사만원경의 또 종류를 나눠볼게요. 둘씩. 그 내용이 바로 요겁니다. 선생님이 여러분 교재에 있는 하나하나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지. 자, 굴절에는요, 갈릴레이식과 케플러식이 있습니다. 반사만원경에는요, 뉴턴식과 카세그린이 있습니다. 이름을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굴절만원경인 걸 알 수 있는, 렌즈를 사용하네요. 굴절만원경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사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사인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첫 번째로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럼 갈릴레이식과 케플러식은 각각 굴절만원경의 장단점을 다 포함하고, 뉴턴식과 카세그린은 반사만원경의 장단점을 다 포함하고, 파악이 됐죠.
그 다음에 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갈릴레이식과 케플러식을 나누는 기준은 뭔가요? 네, 둘은 접안 렌즈가 달라요. 갈릴레이식은 접안 렌즈가 오목 렌즈입니다. 그런데 케플러식은 접안 렌즈가 볼록 렌즈예요. 선생님 그러면 뉴턴과 카세그레인도 접안 렌즈인가요? 노노노. 둘 다 접안 렌즈가 볼록 렌즈입니다. 여기도 접안 렌즈가 볼록 렌즈예요. 선생님 그럼 무엇으로 나눈 건가요? 이 경우에는요. 부경에 따라 나눴습니다. 뉴턴식은 평면 거울이고요. 카세그레인은 볼록 거울입니다. 됐죠? 그럼 나누는 분류 기준도 알았어. 그럼 어떤 특징이 있는가? 갈릴레이식을 가만히 볼까요? 갈릴레이식은요.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대로 위쪽으로 진행이 돼요. 아래로 들어온 빛은 그대로 아래로 갑니다. 거기에 반해서 케플러식을 한번 볼게요. 위에서 들어온 빛이 아래로 되네요. 아래로 들어온 빛이 위로 갑니다. 네, 이게 가장 큰 차이죠. 갈릴레이식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정립상이라고 얘기하고요. 케플러식을 도립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립상은 상하 좌우가 다 바뀌는데요. 지금 언급한 내용 중에서 갈릴레이 빼고는 모두 도립상입니다. 상하 좌우가 바뀌어요. 네, 그래서 갈릴레이식의 가장 큰 특징은 정립상입니다. 됐나요? 선생님이 굴절 만원경은 소형 만원경으로 많이 쓸 수 있다. 비교적 사이즈가 작은, 비교적 가까운 천체를 관측한다고 얘기할 때는요. 이 갈릴레이식이 아니고 케플러식을 쓰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갈릴레이식은 어디 쓰는데요? 오페라 그라스라든지 쌍안경이라든지 이때는 갈릴레이식을 사용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갈릴레이와 케플러가 구별이 되죠? 정립과 도립, 쓰임은 주로 오페라 글라스, 소형 천체, 굴절 만원경으로 쓴다는 거. 됐죠? 자, 그럼 뉴턴 볼게요. 뉴턴에서 눈여겨보셔야 될 건 주경, 주거울이라고도 하죠. 부경, 부거울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경의 역할을 좀 보도록 할게요. 부경의 가장 큰 역할은요. 빛의 경로를 바꾸는 겁니다. 네, 빛의 경로를 바꾸어서 어떻게 경통 밖으로 빛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부경이 빛의 경로를 바꾸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반사 만원경은 일반적으로 굴절 만원경보다 경통 길이가 짧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경통이 밀폐되어 있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상이 어떻다고 했죠? 불안정하다고 했잖아. 상이 불안정할 텐데 공기의 흐름이 있는데 경통 길이를 굳이 길게 할 필요가 있나? 웬만하면 짧으면 좋겠죠. 어찌되었던 부경은 경통 길이를 짧게 하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굴절 만원경은 반사 만원경보다 경통이 좀 긴 편이고 짧은 편이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뉴턴식의 특징은 뭘까요? 지금 접안 렌즈와 경통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대부분은 이렇게 삼각대가 있고, 가대 생략할게요. 경통이 있다면 이제 접안 렌즈 여기 이렇게 있겠죠. 근데 지금은 옆에서 관측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이 특징이 장점이 하나 있긴 합니다. 왜? 우리의 머리 위 뭐라고 하죠? 천정이라고 하죠. 어떤 별을 관측하는데 천정을 관측을 하고 싶어. 천정에 있는 별자리를.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서서 관측을 하면 이걸 높이 들어야 되는데 한계가 있잖아. 그럴 경우에 뉴턴식을 사용하면 천정에 있는 천체를 관측하기 굉장히 편해요. 그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세그레인식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 누가 경통의 길이가 짧다고 했죠? 굴절과 반사 중에서 일반적으로 반사가 경통의 길이 짧다고 했죠. 그 중에서도 더 짧아요. 카세그레인이. 그럼 뭐가 좋을까? 대부분의 대형 만원경은 카세그레인식입니다. 우리나라 보현산 천문대에 있는 망원경도 카세그레인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반사, 굴절 둘둘 나눴을 때 특징을 하나씩 기억해 주시고요. 뭘 기억해야 된다? 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고 무얼? 대물 렌즈가 렌즈인지 거울인지 요걸 보시고 굴절인지 반사인지를 나누는 걸 일작업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요즘에는 이 이름까지는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굴절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반사에 대해서 물어보지 갈릴레이, 케플러, 뉴턴, 카세그레인이 메인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면 선생님이 광학 만원경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전파 만원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파 만원경.
이 전파 망원경은 첫 번째 밑에다 써드릴게요. 첫 번째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안테나 접시가 크죠. 첫 번째 전파를 수신합니다. 근데 전파는 우리가 기억하는 것 중에는 파장이 가장 어때요? 파장이 길죠. 그럼 온도는 어떨까? 전파를 내는 물체는 저온의 물체입니다. 주로 저온의 물체. 온도가 낮은 물체는 주로 전파를 방출하게 되고 전파 망원경은 말 그대로 전파를 수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파 망원경은요, 여러분 이거 안테나 접시의 지름이 구경입니다. 대물렌즈의 지름의 역할을 하게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보세요. 이 전파 망원경은요, 파장이 너무 길어.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파장이 길어서요, 대기나 우주에서 여러 물질들에 의한 흡수율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겠죠. 이런 거야. 뭐 이렇게 큰 물체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파장이 작으면 부딪히겠지만 파장이 길면 이렇게 통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기나 우주의 흡수율이 좀 적은 편이어서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다 적어 드릴게요. 첫 번째, 날씨. 시간 영향 전혀 받지 않습니다. 대기 영향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날씨에 영향 받지 않는다.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전혀 개념치 않습니다. 시간, 낮이든 밤이든 중요하지 않다고요. 됐죠? 날씨, 시간 영향 받지 않고요. 또 뭐라고 했죠? 굉장히 멀리 있는 천체 관측에 유리합니다. 멀리 있는 천체 관측에도 유리해요. 그래서 이 전파는 어디 활용이 되냐면 외계 생명체,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에 전파를 이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되게 오래됐어요. 진짜 고전 중에 고전. 콘택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도 이제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게 주 내용이 되겠는데 그 내용에도 전파 수신이 언급이 됩니다. 됐죠? 지금은 이제 선생님이 이제 외계 생명체, 외계 행성 탐사 파트 할 때 또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지금은 그 내용은 실제 있었던 세티 프로젝트 요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이제 영화가 내용이 되겠는데 세티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제 대부분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돈이 안 되거든. 그래서 이제 나사 쪽에서 주관을 하다가 민간 쪽으로 넘어간 외계 생명체, 직접 생명체 탐사 방법. 그거 할 때도 전파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죠. 멀리 있는 천체, 외계 생명체 탐사. 근데 이게 장점이야, 사실. 이게 장점입니다. 파장이 엄청 길어서 시간, 날씨 영향도 받지 않고 멀리 있는 천체 관측도 가능하니까 장점이죠. 그런데 이게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 됩니다. 파장이 길어. 뭐라고요? 파장. 그럼 볼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망원경의 성능 중에서 분해능이 있어요. 분해능 선생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해능은요, 구경에는 반비례하고 파장에는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거. 분해능은 수치가 어때야 좋은 거지? 분해능은요, 수치가 작을수록 어떻다? 좋다, 굿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볼게요. 동일한 물체를 관측한다면, 동일한 물체가 아니고 파장만 동일한 구경으로 관측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파장이 기니까 분해능 수치가 어떨까? 커지고 분해능이 어떨까? 전파 망원경 분해능이 안 좋아. 이게 한계입니다. 분해능이 좋지 않아요. 즉 선명하게 관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됐죠? 그럼 어떻게 될까? 분해능, 파장이 길어서 분해능이 좋지 않으니까 무엇으로 상쇄시켜야 될까? 구경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겠죠. 구경을 크게 하는 방법은 전파 망원경에서 구경의 역할이 뭐라 그랬지? 안테나 접시였어. 사진 볼게요. 안테나 접시입니다. 이 안테나 접시를 엄청나게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R15 전파 망원경입니다. 엄청 크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가 있어요. 뉴멕시코주의 사막의 VLA라고 해서 Very Large Array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간섭계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 개의 전파 망원경을 하나의 전파 망원경처럼 쓰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하나하나가 전부 전파 망원경인데요. 이걸 크게 하나 만들어서 안테나 접시와 같은 역할을 쓰게 만드는 거지.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 구경이 커지고, 구경이 커지면 구경과 분해능은 반비례하니까 분해능 수치가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 분해 능이 좋아지겠죠. 됐나요? 이 아레시보랑 이 뉴멕시코가 모두 영화 콘택트에 나옵니다. 아, 그게 뭐 종교적인 내용도 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 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먹고 생각 안 하시면 되잖아요. 굉장히 근사해요.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해요. 외계 생명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선생님 있을 것 같아. 거기서도 명대사가 나오는데 이 넓은 우주에 우리밖에 없다면 너무 공간에 낭비지 않는가.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뭐 사랑이든 행복이든 마찬가지 있을 것 같아요. 외계 생명체는 다 언급되는 전파망원경들입니다. 이 또 하나 언급해 드릴 건 선생님 말씀을 드렸죠. 우주 망원경은 뭐 지표까지 도달하지 않는 파장은 물론이고 지표에 도달하는 가시광선도 당연히 관측 대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전파는 이론상은 되지만 그렇지 그런 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일까? 이런 거대한 게 우주에 뜨겠냐고. 돈이 더 들지. 그냥 지표까지 도달하니까 지표에 거대하게 설치해 놓고 활용을 하면 돼요. 굳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않은데 우주로 내놓아서 전파를 관측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전파 망원경은 지상 망원경으로 활용을 합니다. 아시겠죠? 왜 선생님 우주 망원경에서 전파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고 얘기했는지 이제 이 내용을 아시겠죠? 그래서 분해능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앞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나요? 자, 이제 마지막 뭐만 보면 될까요? 우주 망원경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주 망원경입니다. 이 지금 보시는 게 허블 우주 망원경이에요. 이제 우주 망원경이라 함은 어디에 설치한? 인공위성에 설치한 망원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 망원경의 가장 1 특징이 뭘까요? 그렇죠. 여러 파장대가 관측이 가능합니다. 여러 파장에 대한 관측이 가능해요. 자, 여러 파장이라 하면 여러분이 선생님이 기억을 하라고 한 파장대를 얘기한다면 오존에 의해서 흡수되어서 지표면에서 관측되지 않는 자외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증기라든지 이산화탄소에 흡수되어서 지표에서 관측되지 않는 적외선이라든지 등등. 물론 가시광선도 포함합니다.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은요, 1990년에 쏘아 올려서 지금 이제 나이가 한 25년 정도 됐는데요. 중간중간 여러 차례 수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걸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해서 일부 기능만 이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허블 망원경은요, 여러분 가시광선을 측정을 합니다. 가시광선. 이 허블 망원경은 나이가 많은 만큼 그리고 굉장히 좋은 망원경이었어.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여러 가지 사건들, 이벤트들을 촬영을 하게 됐었는데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이 촬영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목성에 혜성이 이제 충돌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혹시 이제 지구에 생명체가 등장하게 된 원인에도 이렇게 지구에 어떤 혜성 같은 것들이 충돌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전달이 되면서 생명체가 탄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게 허블 망원경을 보면서 허블 망원경에 촬영한 그 내용을 가지고 예상을 한 거죠. 굉장히 많은 일을 해주셨는데 노쇠하셔서 더 이상 역할은 좀 수행하기 어렵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 허블 우주 망원경을 대신한 차세대 우주 망원경이라고 해서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인데요. 아주 엄밀하게는 근적외선 정도 관측 대상에, 근데 우린 그건 배우지 않으니까 네, 제임스 웹도요 일부 가시광선 영역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근적외선 여러분 머리에서 지우세요. 혼란이 올까봐. 됐죠?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주 망원경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쏘아 올린 망원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공위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주 망원경이라고 좀 보기에는 애매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쏘아서 올린 인공위성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쏘아 올린 우주 망원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기억할 수는 없고요. 하나만 볼게요. 자, 허셜, 그 다음에 찬드라, 콤프턴 다 유명한 아이들인데요. 이들의 파장을 보세요.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라 적외선, X선, 감마선. X선과 감마선은 자외선보다도 파장이 더 짧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했죠? 파장이 더 짧으면요. 파장이 짧다. 온도는 어떻죠? 여러분 온도는 높습니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자, 이런 우주만원경은 다양한 파장을 관측을 할 수가 있는데 관측 대상을 보세요. 별의 생성 장소나 은하의 중심부, 블랙홀, 초신성, 플레어, 초신성. 자, 여러분 아마 이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으실 거고 플레어만 좀 익숙하시죠? 플레어는 흑점 부근에서 태양의 폭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큰 에너지를 나타내겠죠. 초신성과 블랙홀은 뭐냐면 별이 사람처럼 탄생을 해서 소멸 단계를 갑니다. 사람이 이제 노년이 되면, 노년 직전에 작년이 되면 막 커지잖아요. 나이살이라고 해서 배도 막 불러주게 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청년을 보내다가 거성이라는 단계를 거쳐 좀 크게 커져요. 이게 크게 커지다 결국은 빵 하고 터집니다. 그게 마치 멀리서 봤을 때는 별이 갑자기 땅 탄생한다고 해서 초신성이라고 얘기하고 초신성 폭발. 그때 이제 별의 말년이 질량에 따라 다르지만 블랙홀이나 중성자성, 뭐 주성자별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 왜 이 설명을 하느냐? 초신성, 플레어, 초신성. 네, 고에너지 현상입니다. 말씀드렸죠? X선이랑 감마선은 자외선보다도 파장이 짧아요. 즉 에너지, 온도가 높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언급해 드린 겁니다. 됐죠? 요게 우주만원경의 가장 큰 특징. 여러 파장대 관측이 가능하다. 또 하나 볼게요. 두 번째 뭘까요? 전혀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주만원경은 우주 밖에 인공위성에 설치된 만원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선명하게 관측. 허블 우주만원경 가시광선이 가장 대표적일 겁니다. 지상에서도 가시광선, 광학 망원경이 있지만 허블 우주만원경도 가시광선대를 관측한다고 했죠. 어떤 거? 동일한 현상을 관측한다고 해도 어떤 것이 더 선명할까? 네, 바로 우주만원경이 되겠죠. 그래서 대기 영향이 없기 때문에 선명하게 관측이 가능하고 여러 파장대 관측이 가능한 것이 우주만원경의 특징입니다. 그럼 뭘까요? 선생님 제일 중요하다고 한 거 포인트를 찾으셨나요? 광학, 그 다음에 전파, 그 다음에 우주만원경. 광학은 가시광선입니다. 지표까지 도달하니까 관측이 가능한 거고요. 전파도 지표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우주는 여러 파장이고요. 여러 파장대가 관측이 가능하다는 거. 이 전파의 장단점, 파장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우주만원경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 했던 것처럼 여러 파장대, 요거 첫 번째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선명한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 정도 기억하시려면 여러 파장대 중에서 파장별로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온도에 따라서 관측하는 현상이 달라진다는 것. 특히 굉장히 고에너지 현상까지도 관측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하고요. 그럼 우리 핵심 정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핵심 정리 내용은 교재 30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표에서 관측되는 전자기파는 무엇이다? 가시광선과 전파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가시광선을 뭐라고 한다? 광학 망원경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광학에는 굴절과 반사가 있다. 선생님이 굴절만 정리를 한 겁니다. 밑에 반사를 빼먹은 게 아니고 굴절만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굴절을 정리하면 여러분 반사는 말 그대로 반대로 기억하면 되니까. 자, 굴절은요. 렌즈를 사용하죠. 경통이 밀폐되어 있어서 상이 안정적입니다. 장점이고요. 하지만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파장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져서 색수차가 나타납니다. 관측할 땐 좀 번지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교적 크게 못 만든다고 했죠. 렌즈가 너무 비싸서. 가까운 천체를 관측하게 됩니다. 가까운 천체라고 한다면 지구에서 가까운 거 생각하시면 돼요. 달이나 행성이나. 그 다음에 종류는 갈릴레이식과 케플러식이 있는데 하나씩 기억하시면 돼요. 갈릴레이식은 정립상, 케플러식은 도립상이고요. 상하 좌우가 모두 바뀌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형 천체, 소형 만원경, 소형 천체 만원경이라고 하면 케플러식을 주로 의미한다는 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사만원경 어떻게 하면 될까? 상이 불안정하고 색수차가 없고 멀리 있는 천체도 가능하고 물론 가까운 천체도 가능해요. 훨씬 선명하게 관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선명하게 관측한, 선생님 요거 좀 수정을 할게요. 선명한 분해 능이 들어가니까 훨씬 안정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건 뭐라고 봐야 될까? 똑같은 천체를 관측한다면, 즉 가까운 천체를 관측한다면요, 굴절과 반사 중에 뭘 쓰는 게 좋을까? 굴절과 반사 중에 색수차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굴절을 쓰는 게 더 좋고요. 상이 안정적이니까. 색조를 고려한다면 뭐 반사를 쓰는 게 더 좋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눠서 봐드릴게요. 혹시나. 자, 각각의 장단점이 따로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반사만원경은 뉴턴식과 카세그레인식. 반사만원경은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어떻다고요? 경통의 길이가 짧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통의 길이가 짧고 거울이기 때문에 크게 만들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대형 만원경은 반사. 그 중에서도 카세그레인식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파 만원경은요, 정말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 개정되고 나서 천체 관측 도구가 연속으로 언급이 됐던 게 이 전파 만원경의 분해능이었습니다. 파장이 길다는 건 장점이자 동시에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항상 파장, 분해능은 구경분해 파장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 구경이 크면 분해능은 작고, 파장이 길면 분해능은 크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걸 관측할 때 전파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분해능이 좋을 수가 없어요. 파장이 길면 분해능 수치가 크다. 선생님, 분해능은 지난 시간부터 말씀드렸죠. 수치가 어떨수록, 수치가 작을수록 우리가 좋다는 표현을 쓰므로, 즉 선명하게 구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파 만원경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 어떻게 보완한다고요? 구경을 크게 만드는 거. 대형화한다든지 간섭계를 쓰는 겁니다.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우주 만원경은 대기 영향이 없다. 그래서 어떠하다? 선명하게 관측하고 여러 파장대 관측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지상 만원경을 강한 시광선이나 전파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게 대기의 무엇 때문에? 선택적 흡수 때문이죠. 선택적 흡수. 오존이라든지 수증기라든지 이산화탄소의 결과는 하나입니다. 우주 만원경은 인공위성, 우주의 인공위성에 설치하는 망원경이기 때문에 대기영향이 없다. 이게 한마디가 모든 것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됐죠?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완벽하게 정리 끝났고요. 이제 내신 기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교재 문제, 선생님 네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304페이지에 있는 문제들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304페이지에 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는 천체 관측에 이용되는 망원경 AB의 구조와 규격을 나타냈대요. 단, 대물렌즈와 주경의 초점 거리는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대물렌즈도 나오고 주경도 나왔네요. 보세요. 이 명칭을 기억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고. 이걸 보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거 렌즈죠. 얘는 거울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A와 B를 이것으로부터 판단합니다. 굴절과 반사인 것부터 먼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대부분 다 성립이 되는데요. 우리가 조금 공부를 더 했으니까 지금처럼 빛이 위로 들어와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도립상이 나타나겠죠? 네. 굳이 나눈다면 케플러식일 겁니다. 그쵸?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통 옆에서 관측을 하네요. 뉴턴식에 가깝겠네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안 물어봐요, 문제에서. 됐죠? 중요한 건 더 이거죠. 대물렌즈 혹은 주경의 구경. 구경 어떤 게 더 크지? B가 더 크네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연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구경이 더 크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된다? 집광력 좋겠구나. 집광력 좋겠구나. 무엇도 좋겠구나. 분해능도 좋겠구나. 주의할 것. 분해능 수치는 어떻다고요? 수치가 작아서 좋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배율은요? A가 더 고배율이구나. 고배율은 어떤 특징이 있었죠? 상이 확대되고요. 보이는 시야는 좁고요. 상이 어떻게 된다? 상대적으로 어둡다고요. 저배율보다. 됐죠? 여기까지 자료 판단하고요. 내용 볼게요. 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A는 반사만원경이다. A는 굴절만원경이다. 렌즈를 사용합니다. 이게 케플러냐 뉴턴이냐 이건 의미가 없어. 정말 이렇게 좋은 문제 같지가 않아. 선생님이 봐도. 따라서 1번 해당 사항 없죠. 2번 볼게요. B는 색수차가 나타난다. 보세요. 뉴턴과 케플러의 장단점을 물어보기보다는 굴절 반사를 물어보죠. 색수차가 뭐죠? 렌즈를 사용하기 때문에 굴절률 차이로 색이 번져 보이는 형상. 그럼 굴절에서 나타나야 되겠지. A에서 나타나겠지. 거울을 사용하는 B에선 색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집광력 A, B를 물어봤네요. 자, A와 B를 봤을 때 집광력은 어떻게 돼야 돼요? 집광력은요, 구경의 제곱의 비례합니다. 제곱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지금 B가 구경이 더 커요. 그럼 집광력은 100분의 200의 제곱이니까 몇 배 더 좋을까? B는 A보다 4배 더 좋은 거야. 그럼 A는 B보다 집광력이 4분의 1밖에 되지 않겠죠. 그런데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해당 사항 없어요. 자, 4번 볼게요. A는 B보다 상이 더 크지만 어둡게 보인다. A는 배율이 더 크네요. 고배율이네요. 상은 크지만 어둡고 시야도 좁게 보이겠죠. 4번 옳은 설명이고요. 5번 볼게요. 같은 파장에 대한 분의 능은 그럼 뭐만 보면 될까? 구경만 보면 되겠지. 같은 파장이래. 분의 능 요거만 볼게요. 분의 능은 구경분의 파장인데 같은 파장이라고 했으니까 요건 고려하지 말라 이 뜻이죠. 구경만 볼게요. 자, 구경은 어떤 게 더 좋다네요. 여러분 분의 능이 크다 작다가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구경으로 봐서는 B가 분의 능이 얼마가 될까요? A보다 2분의 1일 겁니다. 더 작을 거예요. 그럼 얼마 더 좋을까? 분의 능이 2배 더 좋겠지. 수치가 작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반비례니까 2배 더 좋겠죠. 그런데 4배 더 좋다고 했으니까 해당 사항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수치를 물어본 게 아니고 더 좋은 걸 물어본 거예요. B는 A보다 분의 능이 작죠. 수치값이 2분의 1이고요. 좋은 건 2배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5번도 해당 사항 없다는 거. 선생님 수치 기억을 왜 하라고 했는지 아시죠? 집광력은 구경 제곱에 비례하고 분의 능은 구경분의 파장, 그다음에 배율은 저반 렌즈 초점거리 분의 대물 렌즈 초점거리 기억해 두시고 적절하게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9번은 선생님 설명드렸고요.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도 문제 너무 쉽죠? 자, 10번은 여러 파장의 전자기파가 지구 대기를 통과해 도달하는 고도를 나타낸 거래요. 자, 지금 도달하는 고도를 보게 되면 지표면에 도달을 해야 이 망원경을 설치를 할까요? 여기 지표면. 여기 망원경을 여기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잖아. 이렇게 설치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밖에 안 와.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도달한 건 뭐 요 정도. 그리고 요 정도죠. 정답 나왔어. 가시광선과 전파. 사실 근적외선도 나타나는데요. 요거 선생님 조금 뺄게요. 우리 근적외선, 원적외선 배우지 않으니까 가시광선과 전파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생뚱맞게 60km에 이걸 관측하고자 망원경을 줄 수는 없잖아. 그쵸? 그래서 이렇게 지표 부근에 있는 가시광선과 전파라고 기억을 할게요. 그럼 정답. 지표면에서 관측하기 어려워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있는 전자기파를 모두 쓰시오. 지표면에서 관측이 안 된다는 전제를 한다면 감마, X, 자외선, 그 다음에 적외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우주 망원경에서 가시광선도 된다고 했죠. 근데 지금 전제는 지표에서 관측이 안 돼서라고 했으니까 가시광선 빼고요. 전파만 우주 망원경 쓰기 좀 어렵다고 했습니다. 왜? 파장이 길어서 분해 능 수치가 너무 크니까, 분해 능이 좋지 않으니까. 그 정도로 정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11번 보겠는데요. 이건 그냥 상식선으로 아세요. 지금 내용 보시게 되면 천체 관측에 이용되는 쌍안경으로 숫자는 안경에 표시되어 있는 규격을 나타내는 건데요. 네, 쌍안경입니다. 여러분 이제 쌍안경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20과 120, 20 곱하기 120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건데요. 20은 배율이고 120은 구경입니다. 그래서 반대입니다. 배율이 20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구경. 선생님 똑같이 얘기했죠. 배율 20이고 구경은 120mm다. 그대로. 그것만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어떤 배율, 어떤 구경을 구입할지만 판단해서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선생님이 봤을 때 1, 2, 3, 4, 5로 나눌 필요 없이 3번이고요. 상식선으로만 기억할 것. 조금 중요도 떨어지는 것 같고요. 마지막 문제는 좀 눈여겨보세요.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사진 보시게 되면 무슨 망원경? 전파 망원경입니다. 자, 전파 망원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파 망원경은 파장만 기억하시면 다 끝나요. 파장. 파장이 가장 어떻다? 길다. 선생님 왜 자꾸 언급하는지 아시겠죠? 자외선, 그 다음 가시광선, 그 다음 적외선,
그리고 전파입니다. 즉 부등호는 선생님 파장을 의미한 거예요. 파장이 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 더 기억을 하세요. 온도는 어떻다고요? 온도는 낮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파를 수신할 때는 어떤 천체들? 저온의 천체에서 저온의 천체가 내는 전파를 수신하는 겁니다. 전파를 수신한다고 보시면 돼요. 수신. 그래서 파장이 길어서 장점 뭐라고 했습니까? 대기 우주에서 흡수율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러니 멀리까지도 전달이 돼요. 멀리 있는 천체 관측 가능하고요. 멀리 있는 천체. 멀리 천체만 쓸게요. 멀리 있는 천체. 멀리 있는 천체 관측이 가능하니까 우리 태양계를 좀 벗어나서 더 멀리 있는 거. 태양계는 이미 생명체가 없다는 걸 어느 정도 타진을 했으니까 더 먼 곳에 있는 천체를 관측해서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외계 생명체 탐사도 전파 수신. 우리가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해서 공부할 때 뭐 세티 프로젝트 이런 거 언급을 할 때도 모두 전파가 들어갑니다. 전파라는 용어입니다. 전파를 분석해서 왜? 만약에 외계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정보를 보낸다면 당연히 이 여러 가지 흡수가 떨어지는 전파로 우리에게 수신할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래서 전파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됐죠? 하지만 뭐라고? 단점이 뭐라고요? 파장이 길어서 분해능이 어떻다고요? 분해능 수치가 크고 그래서 분해능이 어떻다고요? 분해능 나쁘다. 그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크죠. 기본 사이즈가 큽니다. 안테나 접시 요 사이즈가 안테나 접시의 사이즈가 대물 렌즈의 지름 구경에 해당된다고 했고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대형화하거나 RS15 전파 만능경 혹은 간섭계 여러 개를 하나로 쓴다고 했죠. 간섭계 우리나라도 전파 만능경 간섭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문제 볼게요. 1번 낮과 밤 모두 관측할 수 있다. 2번 흐리거나 비가 내려도 관측할 수 있다. 대기 영향 받지 않는다고 했죠. 대기 영향 받지 않는다는 말이 시간이나 혹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겁니다. 시간, 낮밤의 영향 받지 않고요. 날씨, 맑거나 흐리거나 무관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1번, 2번 모두 옳은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번 볼게요. 관측 영역의 파장이 가시광선보다 짧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파장 중에서 가장 깁니다. 됐죠? 자, 다음으로 볼 내용은 4번. 안테나 지름이 클수록 집광력이 커진다. 이 안테나의 지름이 뭐라고 했죠? 대물 렌즈의 지름, 구경이라고 했죠. 집광력은 어떻게? 구경의 제곱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집광력이 커진다. 4번 옳은 설명이고요. 3번이 정답이네요. 틀린 설명. 가시광선보다 짧다? 가시광선보다 훨씬 깁니다. 자, 계속해서 5번 볼게요. 먼 거리의 은하나 성간 물질 관측에 적합하다. 파장이 길어서 우주에서도 흡수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했죠. 낮다고 했죠. 그래서 멀리 있는 천체. 멀리 있는 천체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성단, 성운, 은하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됩니다. 우리 은하 말고 외부 은하. 대표적인 게 안드로메다 은하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운, 성간 물질, 별과 별 사이에 있는 물질 그런 것들이 좀 뭉쳐있는 것을 성운이라고 합니다. 뭐 암흑성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말머리 성운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성운이고요. 성단, 별의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상성단, 상계성단, 플레이아데스 성단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멀리 있는 천체라고 얘기할 때 성단, 성운, 은하를 관측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가까이 있는 천체를 관측한다 그럼 진짜 우리 지구에서 가까운 달, 그 다음에 태양계 행성들 이런 것들 떠올리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서 우주만원경에서 조금 더 여러분 발전하시면 다음 문제, 실력 향상 문제에서 언급이 될 건데 코비 위성이 있고요. 뭐 WMAP 이런 위성들도 있습니다. 1학년 과학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런 것 들어보셨을 텐데 요건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배경 복사. 복사죠. 네. 우주 배경 복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은 어떤 빛이냐? 최초의 빛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주 최초의 빛을 우리가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데요. 요걸 관측한 게 코비 위성이고 WMAP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함으로써 우주가 빵 하고 터져서 빅뱅 이후로 지금까지 우주가 팽창하면서 온도가 내려갔는데 그걸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만드는 게 코비와 WMAP 위성이 또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걸로는 전부 코비도 선생님이 알기로는 노벨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균질하지 않은 우주 배경 복사로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는 걸로.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우주 배경 복사, 우주 만원경 설명을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크게 문제 어렵지 않죠? 다 풀 수 있는 내용이고 선생님 좀 눈여겨봤으면 하는 것들은 8번, 12번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앞에서 배운 것 중에서 살릴 것만 좀 살리시면 돼요. 광학, 그 다음에 전파, 그 다음에 우주. 대전제는 뭐다? 빛은 무엇이다? 전자기 파이다. 이 전자기 파이기 때문에 빛이 전자기 파인데 우주 배경 복사도 최초의 우주 빛이라고 했죠. 그래서 파장이 온도가 엄청 낮아졌어요. 2.7K입니다, 현재. 그래서 무엇으로 관측을? 이것도 전파라고 보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전파를 수신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똑같이 전파, 전자기 파이다. 그럼 파장별로 관측을 한다. 보시면 되고 앞서 관측한 것 중에서 무엇이다? 성능 중에서 뭐만? 분해능만 좀 봐주시면 돼요. 분해능. 그러면 광학, 전파, 우주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대기에 흡수되는 파장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엄청나게 많은 우주 만원경이 다 나와 있죠. 무슨 역할을 하는지, 어떤 파장대인지 다 나와 있는데 선생님 다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3가지 정도만 기억할게요. 허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임스 웹, 지금 현재 핫한 우주 만원경,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코비 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WMAP 이런 위성들 우주 배경 복사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 두시게 되면 크게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가시광선이고요. 근적외선인데 가시광선 일부 들어가니까 가짜 써드릴게요. 여기도 전파를 수신해서 우주 배경 복사, 빛에 대한 지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천체 관측 도구 전부 마무리 지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신 기초문제와 실력 향상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앞에서 내신 관련해서는 다 언급해 드렸으니까 혹 선생님이 설치 방법 이런 건요, 그런 거 다 생략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